자,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뚝뚝 호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에는 집값 상승이 38주 만에 멈췄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상승이 멈춘 게 아니라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엘리엇 파동의 60년 상승장의 진짜 끝물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죠. 자, 엘리엇 파동의 60년 상승장이라는 것이 지난 60년 동안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결국 상승을 했는데 이게 마감하고 전반적인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의미가 바로 엘리엇 파동의 60년 상승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지금 다시 완벽하게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을 보니까 서울 강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심지어 서반포라고 하는 동작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기재를 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었지만 탄핵을 두고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아파트 매수세는 사라지고 거래량은 더 떨어질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동안 지방 아파트의 경우는 가격이 계속 내림세를 보였었고 서울은 반대로 오름세였는데 서울도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3개월 전에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었죠. 아파트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도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 언론에 나오려면 한 12월이나 1월쯤 되면 언론에서 기사들이 마구 쏟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아파트값 내림세가 아주 뚜렷해졌는데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처럼 초대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그 옆에 아파트들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됐었고 그래서 구축이나 비역세권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급매물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평균 하락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신축이고 또 초대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실제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하락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억씩 뚝뚝 떨어진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109제곱미터 43평의 경우가 지난달에 28억 4,066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1억 366만원 하락한 27억 3,7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뭐 층과 향의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좀 많이 가격이 벌어진 거죠. 여기 말고도 바로 인근에 송파구 풍납동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1월에 16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11월 들어서는 15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9천만원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겁니다. 풍납동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요 서울 아산병원을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올림픽공원이 앞마당인 것처럼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올림픽공원에서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아파트가 구축이 아니라 지어진 지 이제 겨우 6년차 된 신축이라는 겁니다. 동대문구 쪽으로 넘어가면 하락폭이 아주 커졌습니다. 청량리동 한신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8월에 8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한 3달이 지난 이번 달 12월 초에는 7억 800만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13% 정도 하락 거래가 나온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 일로에서 이제 다시 1년 만에 방향이 밑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천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들 중에 가격을 리드하고 치고 올라가던 그런 단지들마저도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 한창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인덕원역 주변의 아파트 중에 경기도 의왕시 포유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도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이 21년 최고가가 16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23년에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9억 4,95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꺾였습니다. 자, 정말 이 아파트의 가격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GTX 노선을 따라서 가격 점핑이 심하게 된 지역인데 최고 16억 3천까지 가다가 대략 6억 정도가 하락한 가격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최근 10월부터는 거래가 다시 1,000만원씩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자, 물론 단기간에 10억이 다 오르고 내릴 때는 1,000만원씩 찔끔찔끔 내리는 게 이게 무슨 하락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집값이라는 게 웬만한 경제적 충격이 없이는 10억이 올랐다가 10억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르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그렇게 내리는 것도 이상한 거죠. 자, 아파트가 뭐 비트코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방향이 바뀐 이유를 저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대출 규제로 대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집값의 고점 논란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경제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경제 위험성이 더 짙어졌는데요. 단순하게 위험성이 더 커졌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사실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각자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네 알짜 자회사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기업 10곳 중에 7곳이 내년 25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미정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글로벌 경제가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2025년 500대 기업 투자 계획을 보니까요.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68%가 내년 투자 계획이 없다는데 자세하게 보면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가 56%, 투자 계획이 아예 없다가
11%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내년 경제 전망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게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고 또 저성장을 이런 것이 더 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투자가 없이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사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그 다음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약도 많고 규제도 많고 또 기업인을 죄악시하는 심리 풍토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50대 임직원들을 쳐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직의 슬림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조직을 이렇게 뭔가 추스리고 슬림화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성장하지 못할 때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리가 매우 낮아진다든지 값이 너무 낮아져서 매수가 늘어나 다시 조금 오른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고용을 줄이면 실업이 늘어나게 되죠. 실업이 늘어나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받쳐줄 대출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은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상가의 경우는 시대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싸게 분양하고 비싸게 월세를 받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텅 빈 상가들이 너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경제 조건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락을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홍콩이나 미국, 뉴욕 빌딩들의 가격이 반토막이 넘게 나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형 시공사들도 부동산 PF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시공사 중에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대마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1조 원이 넘는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PF 금액이 너무 커서 단기간에 재무 건전성을 안전화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현대에서 미분양이 나오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PF 대출 상환을 제때 못하고 상환이자 상환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우려를 건설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우상향보다 지금 현재는 하방 압력이 더 커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수도 지금 어려워졌죠. 자,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것들이 서서히 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했던 것이 정말 지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리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은 조심을 하시고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됐던 분들께는 어쩌면 기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저성장 예측들이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길인데요. 우리 국민성은 일본처럼 길게 저성장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지금 이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건 전쟁 중인 나라라는 것을 잊고 살 만큼 안보가 튼튼했기 때문인데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들 안 믿으실 텐데요. 초고층 아파트 사업장에 대공 방어 시설을 국방부가 요구했습니다. 민간이 사는 아파트지만 높이가 높아서 대공 방어 시설이 필수다 이겁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 압구정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저 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벽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저 구멍은 어떤 구멍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이 발발할 경우 몸을 숨기고 기관총을 쏠 수 있게 만든 총안구입니다. 사람들은 저 구멍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1970년대 강남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한강변을 따라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니까 현대 8차, 한양 4차, 청담 3익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청담 3익은 지금 재건축 중이죠.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지었다는 거죠.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6층이니까 갑자기 추운 날씨에 걸어 올려려니까 좀 힘듭니다. 자, 6층입니다. 여기가. 여기 턱은 좀 높아요. 여기 턱은 좀 높아요. 높아. 야, 여러분,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총안구입니다. 총안구. 여기 보니까 여기서 시가 전하기 좋은 게
6층 높이니까 잘 보이죠? 저 밑에선 여기를 또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기관총 같은 걸 장착을 하고 이제 쏘는 거죠. 한강이 잘 보이는데 나무들이 지금 커서 다 가렸습니다. 앞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공 방어시설 설치를 국방부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건축 조합이 야 이건 뭐냐 갑자기 뜬금없다 하면서 거부 반응이 나오니까 서울시가 또 부랴부랴 국방부랑 협의에 나섰는데요. 국방부 입장은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보는 협의사항이 아니죠. 국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안보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2월 10일자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국방부가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 여러 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는 안보가 기본이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지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 미사일 전쟁 시기에 무슨 대공진지냐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아무리 미사일, 드론 전쟁 시대라고 하더라도 결국 지상군이 투입되어야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을 지키는 대공진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디든지 지금 있습니다. 사실 일산 아파트도 전쟁이 발발하면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 설계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일산 신도시가 막 지어질 때 많이 떠돌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국가 기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늦추는 시가전에 용이한 설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도로 표지판에 일산 쪽에 가면 서울이라고 하는 표지판보다는 수색, 마포 이런 식으로 표시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려던 단지들의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비상이 걸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건축을 할 때 위탁고도 그러니까 한 77m에서 257m 높이로 건축을 할 경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탁고도라는 개념은 지역마다 그 높이가 조금씩 다른데요. 각 지역마다 높이는 군사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요, 포대, 탄약고 설치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 사실 동의하기도 어렵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 당국은 안보상 필수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합의 입장에서는 대공진지는 보통 상업시설에 설치되어 왔고 또 사업성 저하, 단지 내 군 주둔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 그리고 적의 타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새로 짓는 고층 아파트마다 대공진지를 짓게 하고 또 그 옆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진지를 비우고 옮겨간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라면서 높이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또는 별도의 부지에 대공진지 타워를 짓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라고 군 당국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의견은 의견일 뿐이지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의 말대로 별도의 부지에 대공진지 타워를 짓자 이런 내용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도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그리고 만약에 땅이 있다고 쳐도 그 땅마저도 아파트 짓자고 할 게 뻔한데 대공진지 타워는 저 산 같은 곳에 밖에는 못 짓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공진지 설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압구정동 초고층 아파트의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축물 고도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경기도 파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72m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을 때도 인허가 문제와 또 국방부의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면 인근 부대의 대공방 진지의 높이가 131m인데 이보다 높게 172m로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하지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동의 1978년에 한양 4차, 1980년에 한양 8차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총안구가 남아있죠. 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의 핵심 지역은 종로, 광화문 이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로보다 강남이 더 핵심 지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한강이 넓고 이게 깊어서
북한군들이 쉽게 한강을 넘어오기 어렵고 또 그래서 강남 쪽에 전시 대피 용도로 건설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변에 쭉 지어진 아파트들은 어쩌면 전시 대피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강남이 원래는 서울이 아니었죠. 서울로 편입시킨 정부의 목적, 바로 북한의 대공포 사정거리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서울하면 강남이 대표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결국 서울 강남의 초기 집값이 올랐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는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기본은 강북보다는 안전하다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고층 재건축에 대공진지를 짓는 것은 초심을 지키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강남은 그냥 서울에서 먼 곳이었다고 합니다. 양재동 말죽거리도 서울 한양에 들어오기 전에 말에게 밥을 먹이려고 쉬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과수원이나 논밭이었고 또 수해가 나면 물에 잠기는 그냥 경기도의 작은 마을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강남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시절 건설업에 종사하던 어떤 어르신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상당수가 동서로 길게 지어진 이유는 군사 방어 작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다. 그리고 서울 시내 웬만한 고층 건물 옥상에 포대를 설치한 것도 다 전쟁을 고려해서 설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압구정 청담동의 초고층 재건축의 불효령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조합과 서울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초고층 아파트에 대공진지를 설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쟁이 안 날 테니까 대공진지는 필요 없다 일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공진지를 설치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는 주민들의 말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사실 강남 아파트 값이 올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었다면 지금도 그 논리가 맞을까요? 자, 초고층 아파트든 초고층 건물이든 초고층이라면 대공진지는 필요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도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도심 곳곳에 미사일 발사 차량을 배치해서 지붕 같은 이 방공망이다라고 해서 아이언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항상 철저한 방어 체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자기 이익에 우선하죠. 초고층으로 짓고는 싶은데 대공진지 설치는 하고 싶지 않고 또 쓰레기는 내가 배출을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고 각자 그렇게 자기 이익에 우선합니다. 제 친구들이 한쪽은 여의도, 한쪽은 강화문으로 가서 집회하고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해제, 대통령 탄핵 이런 이야기를 정말 불안해요. 아파트 값은 한쪽에서는 오른다, 한쪽은 폭락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시국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시죠? 네. 저도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다른 분들도 다들 하는 질문인데요.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자, 탄핵 얘기와 부동산 시장, 과연 이 지금 시국이 막 여러 가지로 시끄러우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얘기가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지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04년 3월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두 달 뒤에 2004년 5월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치가 안정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때가 선생님 몇 살이었죠? 제가 41살이었어요. 41살. 그럼 뭐 알 거 다 아시는 그럴 때잖아요. 두 번째는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아주 또렷이 기억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때가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정국이 2016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2017년 3월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 촛불 집회로 모든 이슈가 다 촛불 집회가 다 집어삼킬 정도로 온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었죠. 2017년 탄핵이 3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면서 두 달 뒤인 2017년 5월 달에 대선이 좀 빨리 실시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 시기 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다가 탄핵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다시 또 금방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은 단군 역사 이래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죠. 또 규제를 하면 더 뛰고 여기 규제하면 저쪽 뛰고 여기 규제하면 이쪽이 뛰면서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뛰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초저금리로 집값은 더 뛰었죠. 그 여파가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이야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2002년 월드컵 그 기간에 아파트 값이 막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2002년 하반기 정도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 폭등 현상이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월드컵 축구에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데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다시 아파트 시장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떤 빅 이슈가 터지면 그것에 잠시 몰입되었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현상이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니까 서울 지역은 그때 31% 뛰었고요. 또 신도시의 경우는 25%가 뛰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가장 많이 뛴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탄핵 문제가 터졌을 땐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얼어붙었다가 헌재에서 탄핵 기각 이후에는 재건축 시장이 막 지금 매수세가 살아 붙은 거죠. 그리고 그때 노무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또 LTV, DTI 이런 규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부동산의 규제 강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반대로 폭등하게 된 거였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규제를 하면 규제한 대로 집값이 이렇게 하향 안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어디선가 또 폭등을 합니다. 그 규제에 반해서 또 반대급부가 나오는 거죠.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가계부채가 급증한다였습니다. 그때 돌이켜보면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자 갚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죠. 물론 그때보다 집값이 한 4배, 5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은 그때 보면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그때는 어땠냐면 경제 성장률이 제 기억에 한 3.2에서 2.9%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많이 이렇게 하락해 있던 때였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또 많았냐면 역시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무섭게 증가한다.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다시 이제 막 나올 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막 나와서 정말 시끄럽던 그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저금리 그리고 대출 완화의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또 뛰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도 많았고 가격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 많이 뛰었는데요. 지금 탄핵 정국과 부동산 시장을 요점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게 일시적 위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다시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거죠. 두 번의 탄핵 정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과 수도권 이 시장은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 지방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때도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더 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단기 리스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그때 두 번의 탄핵 정부 때와는 또 정말 많이 다른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더 강하게 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역대급으로 지금 낮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도 야, 이러다 대한민국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도 또 기술 발달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분위기가 앞으로는 정말 많이 다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 거래가 완전히 절벽이 됐습니다. 월별로 보니까 7월 달에는 9,000채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2,000채 정도로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거래가 안 되면 부동산 중개소의 우리 사장님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걸 내가 중개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매수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 숫자 자체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집은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분양가는 더 올라가고 있고 또 서울 집값은 이 고점에서 지금 멈춰 있죠. 평균적으로. 정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또 매우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멈췄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인허가도 미뤄지거나 또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이게 다시 가격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자면 지금 긴장을 해야 되고 이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정치가 시끄러우면 단기적으로는 심리 불안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지만 또 장기적인 측으로 보자면 결국 금리와 수급이 이 시장을 좌우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에 흐르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매물들의 호가가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 노원구 쪽에 보니까 경매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노원구 쪽은 가격이 이제 중가 정도, 중저가 정도 아파트가 많은데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실수요자분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샀던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끌을 했다가 버티지를 못했거나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반대 경매인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해졌고 또 어떤 지역은 화랑일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이렇게 21년 고점을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좀 무리하게 많이 해주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지금 적자가 3조 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 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전세 대출도 담보 인정 비율을 90%에서 80% 정도로 내리자 이런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전세가가 받쳐줘서 집값이 막 올랐는데 전세가가 못 받쳐주면 뭡니까? 집값이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분명해 보이는 거죠. 지금 세종시의 경우를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 아주 이상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어떤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전세 가격이 지난 2년 전보다 30% 정도 오른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우리가 임대차법 때문에 5%밖에 못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벼르고 별렀다가 지금 30%를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전세대출 담보 인정 비율을 또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비상계엄 사태와 또 상관없이 이미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오를 확률보다 지금 내려갈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은 올스톱이다.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땅을 사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뭔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곳은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집을 사려는 분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비싼데 어떻게 기회가 될까요? 이게 이제 가격 하락이라는 게 가격 하락한 만큼 그만큼 대출을 덜 받아도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다.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가 하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매일매일 꼭 10분이라도 저희 채널 영상 보시면서 하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부자는 보니까 위기 때 부자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아우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좀 더 싸게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씩 하루에 10분씩만 저희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숫자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분양 숫자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줄어야 정상적이지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자, 여기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성남, 안양, 서울 강서구 정말 숫자가 많죠. 악성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인천 쪽을 보면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죠. 인천 서구가 1146세대, 송도가 있는 연수구에도 145세대, 미추홀구에는 196세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침체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자, 새 아파트의 미분양도 이렇게 많은데 인천 아파트 경매 물건도 월간 350건대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243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11월 달 들어서 44%가 부쩍 늘어난 350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인천 미추홀구와 계양구 쪽에 신축 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늘어난 거죠. 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사겠다 하는 그 심리에 의해서 신축을 샀다가 다시 경매로 나온 것이다. 이게 바로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축이든 구축이든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따라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해서 사신 분들의 아파트, 그것도 새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 신축이 대세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그 홈쇼핑에 마감 5분 전입니다 이런 느낌 들죠. 자, 이 제품이 이제 안 나옵니다. 오늘만 특가로 나온 거니까 선택하실 분들은 빠른 주문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주문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놓칠까봐. 그런데 사실 이 방송 며칠 지나면 또 나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하게 그것도 빠르게 순식간에 사신 분들의 매물이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어제 아주 유명한 부동산 전망 전문가 한 분이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냐면 지방에 가면 계약금 500만 원을 내면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계약을 하고 나면 1,500만 원의 현금을 계약 축하금으로 준답니다. 그리고 1차 중도금을 그 1,500만 원으로 내게 하니까 너도 나도 계약을 했는데 이거 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제게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죠. 그거 계약 해지 안 된다. 중도금을 냈다면 해지가 안 되고 만약에 나중에 입주 지연 문제랄지 또는 절대적 하자 공사가 발견되면 소송을 통해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게 온 그 부동산 전문가도 제가 나름대로 인정하는 사심이 없이 정말 부동산 전망을 잘하는 진짜 백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본인도 막상 본인 주변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 이렇게 기업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무리수를 두면 이제 뭡니까? 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업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인천 지역에서 올해 경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매 건수 추이를 보니까 7월 달에 298건 많았죠. 8월이 268건, 9월이 262건, 조금씩 줄어들죠. 그리고 10월 달에 243건, 이렇게 매물 건수가 하락하다가 11월 들어서 갑자기 대폭 늘어납니다. 자, 낙찰가율 얼마에 낙찰되었는가를 보니까 78.5% 선입니다. 감정가의 78.5%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유찰되고 낙찰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낙찰가율도 지난 7월 달에는 80%대를 웃돌았었는데 11월 달 들어서는 이렇게 70%대로 내려온 거죠. 물론 낙찰된 물건들을 보면 감정가보다 다 아래로 떨어져서 낙찰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구 중산동 한양수자인 아파트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가 감정가가 2억 6,100만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116%가 비싼 3억 40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좋고 다른 사람들도 서운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낙찰가보다 감정가도 비싼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오프라인 강의 때 강의장에 오신 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지 말고 남들도 좋아하는 그 아파트를 사야 한다. 그 이유는 황금성이다 라고 제가 매수할 때 팁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남들 좋아하는 아파트를 내가 왜 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만의 특수성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아파트는 그만큼 가격 방어도 잘 되고 환금성도 좋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인천의 경우 신축 아파트들도 경매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악성 미분양이 많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안 되면 이 경매도 잘 안 팔립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월 기준에 인천 지역의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이 1,547세대입니다. 9월달 대비 178.7% 정도 급증했습니다. 자, 인천 지역의 악성 미분양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만 이런 것은 아니죠. 수원시에도 364가구, 또 용인시에도 많이 있고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에도 244가구가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지방 쪽을 가다 보면 더 심하죠. 부산의 미분양 물량이 5,000세대가 넘습니다. 울산은 2,800세대가 넘고요. 대구에는 8,500세대가 넘습니다. 경상남도는 전체적으로 5,300세대가 또 넘습니다. 이 정도로 미분양 물량이 지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지역이 있겠죠. 바로 세종시와 대전 지역인데요. 대전은 1,600세대가 남아있고 세종은 56세대가 악성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의 미분양이 앞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앞으로도 체크를 좀 해보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현재 서울에는 집을 팔아달라고 내놓은 집이 9만 채가 넘습니다. 아마도 25년 1월이 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가 안 팔리는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분양가도 비싸고 구축도 비싼데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하나포레나 미아 이 아파트 아직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중심부에 있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도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무순위 청약이 나올 만큼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팔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호가를 내려서 다시 내놓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호가는 내리지 않고 그냥 버티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또 거래 절벽이 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꼭 내 집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자꾸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내다보면 하는 사이에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기회가 온 것은 아닙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표영호 TV를 보시면서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빚을 덜 내서 내 집 마련 준비하시거나 또는 수익형 부동산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